번째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안 보신 분들은 먼저 보고 오세요.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말고 꼭꼭 눌러주세요. 저번에 제 생각을 정리하며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계속 이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 자, 4번째, 너무 많은 메뉴들. 샌드위치, 비건 베이커리, 커피 및 음료, 그래놀라, 로푸드 디저트, 그린 스무디, 샷즙 주스, 붕어빵, 콤부차 등등 다 제가 해봤던 메뉴들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저는 어떻게 이것들을 다 했을까요? 많긴 많습니다. 혹시 백종원 대표님이 출연하시는 골목식당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거기서 백종원 대표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애청하면서 봤었는데요. 늘 메뉴가 너무 많다, 이것 빼라, 저것 빼라. 그러면 거기 대표님들은 뭘 빼야 하지? 이건 이때 팔리고 저건 저때 팔리는데, 이런 장면 보셨던 거 기억하시나요? 저는 그 마음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백종원 대표님의 이야기를 이제 보니 알겠고, 메뉴 포기가 어려운 대표님들 마음은 운영할 때 알겠더라고요. 저도 역시 도대체 여기서 뭘 더 뺄 수 있단 말인가? 이 고객은 이게 필요하고 저 고객은 저게 필요한데 다 해서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아야 하지 않은가 하면서요. 그런데 이제 돌이켜보니 백 대표님의 말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와닿습니다. 저 역시 수많은 메뉴들, 어찌 보면 비슷비슷하고 중복되니 괜찮지 않나? 또는 다양한 메뉴를 원하는 고객들도 있지 않나? 또 계속 발전하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나 등등. 하지만 그것은 제 위안이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자꾸 이것저것 배우러 서울로 다니며 쓴 수강료, 남의 자격증비, 또 교통비, 벌써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매출이 있어도 수많은 메뉴들을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재료에 돈이 묶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써 음료만 해도 수반되는 일회용품 재료들 때문에 주문해야 하는 품목들이 있고, 박스로 사서 두다 보면 다 팔릴 때까지 돈이 묶여있게 되는 셈이죠. 거기에 빵 종류를 하다 보니 베이킹 재료들 역시 포장지며 베이킹 로고들이며 그곳에 묶여있게 되고요. 재고들도 남게 됩니다. 샌드위치도 거의 매일 장을 보며 신선 재료들을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거기에 수반되는 갖가지 포장지 및 재료들, 이런 식으로 수많은 재료들에 돈도 묶이고 시간과 에너지 또한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정말 웃긴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수제 샌드위치도 팔고 비건빵도 팔다 보니 어떤 곳에서는 돌고 돌아 이게 섞여서 비건 샌드위치를 파는 가게가 되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좋은 곳 알려주는 그런 계정들이 있잖아요. 우리 가게가 올라와서 좋았지만 잘못된 홍보 문구로 올라가게 되고, 고객들도 심지어 저까지도 정체성에 혼란을 배워온 건 다 활용해보고 싶었지만 무분별하게 섞이게 되고, 또 지역에 따라 유행하는 시기가 있는데 비건빵은 그 당시에 너무 생소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고객들 입장에서는 비건 샌드위치인데 사진에서 보면 계란도 들어가 있고 햄도 들어가 있는데 왜 이게 비건 샌드위치지? 라고 댓글을 다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 다 정리하고 한 가지 메뉴에 좀 더 포커스 맞춰서 전문적이게 진행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객을 혼란스럽게 하고 저 역시도 정확한 정체성과 컨셉을 갖지 못했습니다. 건강한 디저트라는 것은 좋았지만 무언가 좀 더 정확한 정체성이 필요했던 거지요. 이제 조금씩 백종원 대표님의 뜻을 알 것 같습니다. 5번째, 브랜드 카페의 입점. 말씀드렸듯이 죽어가던 상권에 입점했던 청년 창업 가게이다 보니 초기에 관심을 많이 받게 되고, 여러가지 상황이 맞물려 오픈 초반 생각보다 많은 유동인구와 매출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생각보다 괜찮은 상권인가 싶은 마음에 다른 디저트나 공방 사장님들도 주변에 입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유명한 커피 브랜드나 샌드위치 브랜드들이 입점하게 됩니다.
저렴하고 양 많은 인기 많은 프랜차이즈들은 사실 가격 경쟁으로 개인이 해보기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어렵더라고요. 배달을 하기에도 사실 주변에 오피스 상권이라 하기도 애매하고 아파트 단지가 많은 것도 아니어서 시도해 보았지만 오히려 배달비 때문에 직접 배달을 하다가 배달이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되어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저보다도 이런 상황에서 잘 헤쳐나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정말 제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말씀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렴하게 음료를 판매했었지만 결국 경쟁에서 밀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원가를 낮추기 위해 저렴한 재료로 변경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신뢰를 잃게 되고 결국 악순환을 겪게 되었습니다. 조급한 마음의 한 선택들이 결국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도미노처럼 넘어지고 말았던 거죠. 조금 더 침착하게 그들이 할 수 없는 메뉴들을 개발하여 대응하면서 나만의 색깔을 지켜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때는 태어난 척했지만 마음은 가시밭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프랜차이즈 지점 사장님들의 잘못은 아니니 그분들을 원망하는 마음도 없었고 사실 지금 저도 그 가게로 커피를 마시러 가는 건 비밀. 오히려 미안해하시는 사장님 모습에 울컥하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결국 답은 제 안에서 찾아야 하니 외부 환경을 탓해봤자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들이 지금 저를 고찰하고 성찰해보게 하는 성장 요인이 된 것이죠. 물론 이것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좋은 결과를 내야겠지요. 6번째, 돌파구로 선택한 동업. 동업은 여러 가지 의미와 형태의 동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자영업자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절대 동업은 안 된다라고요. 저 역시도 그랬고요. 하지만 요즘 시기에는 오히려 함께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기업들이나 업체들이 많아서 꼭 무엇이 나쁘다고 흑백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제가 결정했던 동업은 좀 무모했던 것 같습니다. 청년 가게들이 함께 입점해 있다 보니 무언가를 함께 해나가면서 주변 선배 상인들에게 신뢰를 얻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경계와 어디까지가 함께인가를 결정할 때는 신중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지고 거기다 사업 1년이 채워지기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위기 때마다 저 나름대로 돌파구라고 결정하고 선택했던 결정들이 그 당시에는 최선의 결정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그랬을지도 모르겠고요. 지금은 돌아보는 시간이다 보니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았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때 생각났던 선택지 중에서는 나름 최선이었다고 생각했었으니까요. 동업이 무조건 나쁘다라기보다 신중하게 꼼꼼하게 준비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 분명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서로의 장점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헛 에너지와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수가 있으니까요. 더 안 좋은 것은 서로 응원하던 모습에서 원망하고 실망하는 관계로 변해버리는 것이 가장 최악인 것 같습니다. 서로 능력이 없었다거나 나쁜 마음을 먹었었다거나 하는 마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힘들어지게 되면 속상한 일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또 주변을 통해서 서로 오해하게 되는 상황들도 많이 생기게 되고요. 저 역시 좋은 뜻을 갖고 함께했던 사장님과 상황을 종료하는 시점에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서로 잃어버린 비용도 빚으로 남아 누가 더 손해를 할 것도 없이 서로에게 짐이 되었고 상처가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나쁘게 끝낸 것은 아니라서 서로 응원해주며 좋은 모습으로 보자 했지만 경험을 산 대신 치른 시간과 에너지와 비용의 대가가 컸지요. 동업이라는 것은 서로 동등하게 각자의 사업을 잘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에 한정하여 각자의 비용과 책임을 정확하게 나누고 실행하면서 문서화 작업을 하며 진행해 나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사업조차 흔들리던 상황에서 무리하게 진행했던 일들이 결국 더 큰 좌절을 가져오게 되어 참 아쉬웠습니다.
글쎄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더 잘 진행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역시나 사상 누각이라고 모래 위에 쌓은 집은 위태로운 것 같습니다. 7번째, 직원 운영에서의 실패와 고객 응대. 계속 실패, 실수라는 단어들을 쓰는 것이 왜 이렇게 뼈아플까요? 그래도 결국 마주해야 해결할 실마리도 보인다고 생각하기에 외면하고 싶은 현실을 더 마주해 보려고 합니다. Anyway, 저는 그래도 운이 좋게 직원들도 나름 좋은 사람들을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사장과 직원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 상황도 많은데 그래도 저는 그런 마지막을 겪지는 않았거든요. 감사한 일입니다. 직원들이 오히려 더 도와주려고 하고 함께 하려고 했는데 끝까지 책임지지 못했던 일들이 마음 아프게 남아있습니다. 저는 제가 수제로 만들어야 했던 디저트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직원들에게 가르쳐주면서 제 자신을 복제해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손맛이 다르다고 하죠. 각자의 스타일이 다르고 제가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지 못해서 고객들의 눈썰미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왜 내가 만든 것과 똑같이 되지 않을까? 이러저러한 방법들을 써보았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니 각자의 장점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첫 시작에 역할에 맞는 직원을 한 번에 뽑으면 좋겠지만 초보 사장으로서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해서 예를 들어 직원이 나의 손맛을 따라와 주지 못하면 각 직원의 장점에 맞는 일로 재배치를 하는 요령도 필요합니다. 만드는 것은 서툴지만 손님 응대를 잘한다면 그 역할만 맡게 해주면 됩니다. 섹션을 나누어 각자의 역할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장점을 끌어올려 주었으면 좋았겠죠. 물론 작은 매장에서 사장을 포함한 직원들이 모두 멀티가 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그림을 크게 그리고 잘하는 분야를 더 잘하게 하고 못하는 부분은 서로가 커버해 줄 수 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왜 이 부분이 안 되지? 에만 집중하다 보니 직원은 직원대로 자신감이 없어지고 저는 저대로 고민만 깊어졌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 직원과 관계에서 공사를 넘어서 자꾸 더 많은 부분이 오픈되면 직원이 일에 대한 공적인 부분보다 사적인 감정을 섞게 되고 사장의 마음이 전해져 오히려 사장보다도 더 재료를 아끼게 된다거나 하는 상황들이 생기면서 사업 본질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객을 응대하는 것에도 고객을 나의 가게 스타일에 맞게 길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나누고 때로는 단호하게, 때로는 감동스럽게 응대해야 합니다. 물론 어렵지만요. 여러 스타일의 고객 기준에 맞춰 끌려다니다 보면 이도 저도 아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이 고객은 해줬는데 왜 나는 안 해주냐, 또는 이 메뉴를 이렇게 바꿔주면 안 되냐 등등 되도록 고객에게 맞추려고 했다가 기준이 없어져 오히려 짧은 관계로 끝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없는 메뉴였는데 고객님의 요청으로 새로 만들었던 메뉴 때문에 재료만 사고 한 번 구매 후 더 이상 구매하지 않았던 고객도 있어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버렸죠. 이러한 많은 경험들을 통해 물론 느끼고 배운 것이 참 많습니다. 이 밖에도 사소한 실수나 아직도 깨닫지 못한 잘못들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렇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장했던 저의 창업 일기는 지금도 ing 진행 중이고 분명 해피엔딩으로 끝맺을 거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그 와중에도 이런 것은 좋은 시도였다거나 나름 열심히 했다 하는 부분들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물론 다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도전했고 시도해봤다는 데 의의를 가지고 거기서 또 배우게 됐던 점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잘못됐던 이야기만 하기에는 저의 만 3년의 노력이 나름 가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